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저자는 최서영, 출판사는 북로망스입니다. 자기 검열 대신 자기 점검. 나는 자주 죄책감을 느끼곤 했다. 대화 상대의 표정이 불편해질 때, 일의 결과가 안 좋을 때,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등 살면서 흔히 겪는 크고 작은 불편한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여겼다. 심지어 일이 잘 풀리거나 커다란 근심이 없어서 행복할 때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때로는 미안해야 할 상대가 없는데도 대상 없는 미안함에 괴로웠다.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는 거라면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니 손쉽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해 습관처럼 스스로를 바닥으로 끌고 내려갔다.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나다울 수 없다는 것이다. 나의 모든 행동을 검열하고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 매 순간 움츠러들기 일쑤였다. 이걸 해도 되나? 이게 좋은 건가? 이 색깔이 어울리나? 점점 아주 사소한 것조차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웠다. 나를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내 잘못으로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의지할 만한 타인의 눈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 결정권을 버리는 건 남에게 나를 휘두르라고 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저서 의식혁명에서 의식 수준의 레벨을 평가하는 영성지수를 빛의 밝기로 분류한다. 기쁨은 540룩스, 포옹은 350, 용기는 200으로 밝은 데 비해 두려움은 100, 무기력은 50, 죄책감은 30룩스로 부정적이고 레벨이 낮은 의식 수준일수록 밝기가 약하다. 호킨스는 죄책감이 자기 연민과 자기 학대, 피해의식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분노를 일으켜 자신과 타인을 해하는 행위로 발전한다고 말한다. 나를 망치는 근거 없는 죄책감이 어디서 왔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어릴 때 성당에 다니며 무수히 들었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두 내 탓이라는 기도문 때문이었을까? 잘하는 건 당연하고 잘 못하면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K 장녀의 입지 때문이었을까? 착한 아이가 되어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죄책감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다음부터 나는 분명히 결심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감은 가지되 피곤하고 불필요한 자기 검열을 하지 않기로,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세웠다. 타자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남만큼만 나를 비난하기. 내가 한 일을 만약 남이 했을 때도 똑같이 비난할 것인가 생각하기.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나쁠 게 없다. 자기 점검은 오히려 성숙한 태도이자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매번 자기 검열을 하는 건 결코 건강하지 않다. 만약 내 행동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없는데도 누군가 계속 불쾌해한다면 그것은 상대 마음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일의 결과는 유기적이다. 내가 한 가지 잘못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잘못되지 않는다.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확률이 높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누군가에게 전혀 미움받지 않고 사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잘못하지 않고 미움받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어제의 나보다 좀 더 나아지는 것뿐이다. 평판과 잘 사는 삶의 상관관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수없이 고민을 해봐도 나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썩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역사상 최고치가 아닐까 싶은 시대. 퍼스널 브랜딩이 대유행을 하고 있는 요즘도 똑 떨어지게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걸 보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란 원래 불가능한 게 아닐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은 남의 평가를 지독히 싫어하면서도 그 평가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심한다. 내가 나를 볼 수 없으니 타인의 눈을 빌려서라도 나를 보고 싶어 한다. 평판이라는 건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진짜 잘 살아가는지 보다 잘 살아 보이는지에 대해 더 집착할 때가 많다. 그래서 나는 남의 평가에 덤덤해지려고 무던히 애쓰며 산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그냥 나의 길을 묵묵히 걷자고 생각해버리는 거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때가 많다. 내가 잘못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의 허물을 덮어주려 애쓰고 내가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를 몹쓸 사람으로 만든다. 나 역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해심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잔인함의 간극에 놀랄 때가 많다. 결론적으로 주위의 평판과 잘 사는 삶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 평판과 잘 사는 삶 중에 내가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쪽은 잘 사는 삶 쪽이다. 그러니
평판을 굳이 좋게 바꾸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에 휩쓸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에 대한 모든 평가와 오해를 일일이 해명하는 것만큼 을을 자처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 내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생각이 든다면 변명하고 위축되기보다는 시간이 진실을 말해주길 기다리며 묵묵히 나의 할 일을 해나가는 편이 훨씬 낫다. 자신의 평판이 어떤지 걱정되어 지레 겁먹거나 안 좋은 선문으로 마음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왕따를 당해 속상해하는 딸 혜원에게 엄마가 전한 말이다. 너 괴롭히는 애들이 제일로 바라는 게 뭔지 알아? 너가 속상해하는 거. 그러니까 너가 안 속상해하면 복수, 성공.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누구도 어떤 말로도 나를 평가할 수 없다. 내가 잘 살아가고 있고 잘 살고자 한다면 몇몇이 만들어내는 소용없는 평판으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잘 살면 그것으로 복수 성공이다. 보이는 대로만 받아들여라. 누군가 나에게 원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 딱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고민 없이 관계 맺기를 택할 것이다. 그만큼 좋은 관계에서 얻는 유대감은 나를 충만하게 한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를, 나에게 진심이기를 바라며 그동안 크고 작은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가끔은 내 마음만 앞서는 것 같아 섭섭할 때도 있었고 내가 상대를 배려하는 만큼 상대가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내심 분노하기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에게 있어 인간관계란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 단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그런 생각의 기저에는 언제나 나는 옳다는 유아적인 발상이 깔려 있었다. 그 발상은 흑백 논리로 사람을 판단하도록 만들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착한 편,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사람은 나쁜 편이라고 지부하게 되었다. 또 나에게 좋은 관계가 아닐 바에야 아예 에너지를 쏟지 않는 쪽이 편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적당히 좋은 관계, 적당히 느슨한 관계 같은 옵션은 없었다.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거나 누군가를 싫어하면서 감정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때면 늘 중간 없이 호감과 경계 태세를 오가다가 좋은 사람이란 판단이 서는 순간부터 브레이크 없이 애정을 표하고 기대를 걸었다. 그러다가 상대방에게 적절한 호응이 오지 않으면 내 멋대로 실망하고 등져버리기를 반복했다. 이런 나를 두고 누군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열정이 넘친다고 했고 누군가는 기분에 따라 관계를 맺었다 끊어버리는
제멋대로라고 했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런 방식이 나를 지킨다고 믿었으니까. 30이 넘어가면서 내 믿음을 스스로 깨뜨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1. 관계 자체에 얽매이지 말 것. 나만의 관계 맺기 패턴이 조금씩 달라진 건 내가 하는 일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빠지면서부터였다.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인간관계 자체에 쏟을 힘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관계 맺기가 수월해지기 시작했다. 상대에게 전심을 쏟을 여유가 없어진 만큼 기대를 덜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서운한 것도 적어지고 실망할 일도 없어졌다. 아, 그럼 이번엔 나 빼고 너희들끼리 만날래? 응, 괜찮아. 다음에 보자. 아, 그 사람? 몇 년 전에 나랑 트러블이 있었지. 응, 맞아. 지난 일인데 뭐 같이 만나도 돼. 세상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말고도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으며 관계의 모습 또한 좋은 관계, 나쁜 관계 말고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걸 이해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관계 맺음에 있어 성장했다는 것을 체감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선의를 베풀어도 그걸 고가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쌀쌀맞게 대하는 걸 매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려고 눈치를 보거나 신경 쓰는 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의도라는 건 행동하는 나의 몫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다.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나는 나의 몫까지밖에 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자. 상대의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내가 해주고 싶은 만큼 애정을 표현할 수 있다. 2. 나만 손해본다는 피해의식을 버릴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또 다른 이유는 상대가 나를 이용한다는 피해의식 때문이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일반적인 배신감을 느낀 적도 많았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니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건 뿌듯한 일이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로써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니 모든 게 편해졌다. 바쁜 와중에 나를 단순히 보고 싶어서 찾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건 오히려 인간관계에 대한 환상이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거나 혹은 내가 기꺼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는 상대의 마음을 굳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그 요구가 무리하다면 내 쪽에서 거절하면 된다.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달라는 말만 고지곳대로 들으면 되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왜 이럴 때만 연락하지? 안 들어주면 나를 험담하고 다니려나? 등등 그 의도를 넘겨짚어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3. 상대의 말과 행동을 곱씹지 말 것.
마찬가지로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곱씹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 상대방이 별뜻 없이 한 말에 끙끙대며 알지 않으려면 그냥 그 말을 듣고 끝내면 된다. 관계에 있어서 확대 해석은 독이다.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불쾌함이나 불편함, 싸움 분위기를 느낀다면 그 관계는 굳이 이어갈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내 멋대로 숨은 뜻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은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 나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면서 표정이 어두웠다고 하더라도 그게 배가 아파서 어두운 건지 그날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인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인지 상상하며 곱씹지 않는 거다. 그냥 축하한다는 말만 건네줬구나 라고 사실만을 받아들이면 간단명료해진다. 대부분의 오해는 상대의 의도를 자기 식대로 자기의 느낌이나 기분에 맞춰 넘겨짚는 것에서 비롯된다. 인연을 맺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나의 세계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이다. 신중한 것도 좋지만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세계를 알아갈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문을 너무 활짝 열어놓으면 깊숙한 곳에까지 굳이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어느 비유처럼 인간은 고슴도치 같아서 온기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가 필요한 법이니까. 그러니 잊지 말자. 인간관계는 다른 일과 달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포기한다고 아예 놓아지는 것도 아니다. 사람 사이에 적당한 선을 지키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인간관계를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하지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애쓰지도 말자. 내가 편하고 내가 자유로워야 내가 만들어가는 관계도 그런 모양새가 된다. 행복을 유탁하지 마라. 머릿속에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을 떠올려보자. 왠지 인싸여야 할 것 같고 종종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떠오르는가? 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하다.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나도 모르게 신경 쓰는 부분이 많고 내가 상대의 눈에 거슬리게 행동할까봐 과하게 의식하게 되는 외부 자극에 대한 예민도가 높은 성격이 이유일 것이다. 많은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도 마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나이가 들고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마음속에 쌓일수록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 데 좀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진다. 한번 상처받은 마음이 아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좀 더 내 입맛에 맞는 관계를 찾게 되게 되고 좋은 관계가 아닐 바에는 외롭더라도 홀로 있기를 선택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
나만을 위한 취미나 스트레스 해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길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나 역시 혼자 보내는 시간을 반드시 갖는다. 책도 읽고 침대에 들어누워 드라마도 본다. 집에만 콕 박혀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시켜 먹기도 한다. 걸음이 빠른 나는 누군가를 신경 쓰며 속도를 맞추는 대신 혼자 자유롭게 산책하며 시원한 공간을 한껏 들이마신다. 그러다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수다 없이 커피와 디저트를 몰입해서 즐기기도 하고 혼자 사진을 찍기도 한다. 좋은 일을 나눌 때도 즐겁지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을 배려하느라 소비할 에너지를 오롯이 나 자신에게 쏟아붓는 행복도 그에 못지않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유탁하지 않는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일상 브이로그를 보면서 요즘은 각자만의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언제 행복한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장면보다는 역시 혼자서 자기답게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이 나의 시선을 끈다. 취향껏 꾸민 집에서 1인분의 요리를 해먹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성스레 일상을 꾸며가는 사람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진짜 자기의 모습이 나온다. 혼자의 내공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스스로의 삶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관계에서든 홀대받을 리가 없다. 나쁜 상황이 찾아오면 금세 빠져나가 자신만의 행복한 공간으로 가버릴 수 있을 테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 그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보다 남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잉여 시간과 잉여 에너지가 없어지게 되고 꼭 해야 하는 일 외에는 무언가를 도모할 여력이 없어진다. 결국 내 삶이 정체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래서 나는 성장이 필요한 시기나 무언가에 집중해야 할 때면 홀로 있기를 택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다음을 위한 소화의 시간이기도 하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듯 나에게는 인간관계 역시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잘 씻고 음미해야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관계 폭식에서 벗어나 일종의 관계 간헐적 단식을 한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다 보면 다음에 만나자 라는 말을 건네기가 쉬워진다. 당장 관계를 끊으라는 것은 아니다. 내 마음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사람만 만나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게 관심이 쏠린다. 혼자 있는 시간에 대단한 일을 해내라는 것은 아니다. 나 역시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쏟느라 정작 자기 자신과 친구할 틈이 없었다면 내가 행복을 바깥에서만 찾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가진 모든 관계에서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자. 가까이 있는 것들은 서로 물드는 법. 내 주변에 좋은 것만 두고 나와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타인과 내가 서로의 삶에 너무 깊게 개입하다 보면 정작 자기 색깔을 잃을 수밖에 없다. 특정 관계에 갇히고 거기에 과몰입하는 건 그 세계에 갇히는 것과 같다. 히키코모리나 집돌이, 집순이를 지향하라는 말이 아니다. 바깥에서 지친 나에게 숨구멍을 내주고 나만을 위한 시간에도 기분 좋아지는 일이나 작게 행복해지는 것들과 함께하며 넉넉히 여유를 주라는 말이다. 늘 바쁘고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매분 매초 행복하진 않을 것이다. 어쩌면 행복은 내가 웃는 모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느냐와도 크게 상관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더 이상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인생 그래프를 상승세로 바꿔라. 인간의 사회적 본능 중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수입, 지금보다 더 나은 체력, 지금보다 더 나은 심리적 안정,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내 눈앞에 펼쳐진 집안 구석구석을 보며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대단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일단 결심했다. 나처럼 현재의 삶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누구나 한 번쯤 온다. 그 순간이 아니더라도 삶의 변곡점을 맞닥뜨리게 될 때는 그 앞에서 좀 더 현명한 길을 택하기를 바라게 마련이다. 내 인생의 굴곡이 바뀌는 변곡점, 그 지점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맞이한다면 우리는 인생 그래프를 상승세로 바꿀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이상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가 오면 나는 그것을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나의 쓰임은 다른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에게 다른 기회를 줘보는 것이다. 그렇게 변화를 결심한 후에는 바로 실행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 정말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 해내고 싶은데 기대만큼 결과물이 좋지 않아서 지친 마음에 놓아버리고 싶은 상태인 건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모든 일을 멈추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순간을 돌아보면 나는 더 잘하고 싶은데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진로의 방향이 바뀔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을 돌아보면 지금 하는 일을 잘 해내면서도 새로운 일을 계획할 여력이 있던 순간이었다. 무언가를 시작하겠다는 마음만 먹고 나면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자는 시간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영감이 나를 찾아온다. 작은 영감들이 모여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때는 절대 알 수 없다. 고독한 마음을 채우는 수많은 영감들이 모두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비로소 일을 마무리 짓고 결과물을 얻고 난 다음에야 나는 틀리지 않았다.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버릴 수 있다.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디게 여겨지거나 의미 없이 반복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지금의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그 시간을 한결 수월하게 버텨낼 수 있다. 모든 성장에는 통증이 따른다. 힘들지 않으면 잘 해낼 수가 없다. 지금의 방황은 성장통이다. 삶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을 느끼는 건 자기 자신뿐이다. 무엇 때문에 지치고 힘든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100% 타인에게 공유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타인을 완벽히 이해시키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나 역시 남의 평가나 조언에 지나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에 다른 이의 전적인 응원과 지지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 아닐까? 스스로도 확실치 않은 길을 응원해 주기란 쉽지 않다. 변화의 기로에서 선택은 오롯이 내 몫이다. 그러니 스스로 용기를 내는 수밖에 없다. 인생은 어차피 안정적일 수 없다. 흔히들 안정적이라고 하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하고 매사 불안을 느낀다. 일하지 않고 여행을 떠나거나 쉬기만 해도 불쑥불쑥 불안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불안한 사람, 건강, 명예, 돈 같은 다양한 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찾아온다. 아무리 안정적인 환경이라고 해도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나와의 싸움이다.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고 불안할 때 나는 이런 말을 되새긴다. 잘 살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끊임없이 삶에 대해 고민하는 법이니까.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잘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옳은 길로 가고 있을 것이다. 자신을 믿고 조금 더 걸어가 보자. 지금까지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에서 일부 요약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은 책들도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여 댓글에 남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과 좋은 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